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3,950선도 넘어섰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랬는데 날짜가 다 정해졌죠. 그러니까 네. 이제 기대감이 뭔가 좋은 뉴스를 주지 않을까,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시작하면서는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다시 AI 관련 주식들이 오르면서 투심을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좀 챙겨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윤창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시장 상승세가 무섭던데 대표님도 시장 오래 봐오셨잖아요. 네. 혹시 이런 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더 강하냐 안 하냐 하는 차이는 있었을지만 또 그 시장이 기간적으로 오래 강세일 거냐 좀 짧게 강세일 거냐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우리 시장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요즘의 차이점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투영이 많이 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숫자적으로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는 좀 5,000P도 네. 처음에 5,000P 이야기 나올 때는 가능할까 싶었는데 오늘 기세로 보면 5,000P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4천을 넘고 5천을 가느냐 안 가느냐 다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어디 모두가 다 행복한 지점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느 특정 지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지수를 도달하고 그 궤적이 어떻게 돼서 그 뒤에 또 상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한 상승에 의해서 도로 하락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4천이냐 5천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게 더 유지가 되겠는가, 오랜 시간 오를 수 있겠는가, 이게 더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닷컴 때랑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닷컴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너무 고평가 아니냐. 근데 그때랑 다르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오래 이제 시장에 계셨으니까 IMF 때,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보시면 그때랑 지금 어떻게 좀 다른 것 같고, 이번에는 어떻게 과거랑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그 버블에 대해서 우선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주가가 싸다, 비싸다, 또는 지수가 높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가치, 소위 인트리식 밸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버블은 사실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블은 일단 필요 조건이 비싸야 됩니다, 주가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싸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얹어져야 버블이라고 인식이 되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수준이 얹어져야 그게 이제 버블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가는 모두 다 싸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위로 갈 여유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초강세로 시작될 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동성이 팽창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AI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스탠스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동력인데, 이게 아직 그 균열이나 변화의 기미가 없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조금 선제적이라고 할까요? 보험성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이쪽이 기대수익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주초에 대표님 인터뷰 기사 봤었거든요. 근데 불마켓의 3대 조건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유동성, AI 그리고 미국의 이 기업 유치들 그걸 좀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좀 조정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다 보니까 다른 하나가 어그러져도 좀 서로 보완되면서 지탱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낙관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셋 중에 한두 개가 뭐 문제가 돼도 나머지가 강하면 문제가 없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크게 다가오면 결국은 지금은 싸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커지면 결국은 그 버블 또는 주가 지수의 하락 또는 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얼마나 더 높이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비례해서 사실은 그 회복의 힘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한쪽 구석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완전히 동의하는 게 올라간 다음에 버블로 올라가면 결국은 빠져야 되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성이 좋아지고 경제가 진짜로 성장을 해서 올라오면은 기간 조정은 받을지언정 급락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버블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AI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 하는데 과연 이 AI가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여줄까? 네. 하다못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들조차 나오셔서 이제 성장률 4%씩 올릴 수 있다 AI가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유지가 되고 숫자로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버블이 깨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새로운 기술이 탄생을 하고 그게 진짜 혁신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려면 그 기술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이나 기업이 잠식당하느냐, 바뀌느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게 일부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문가 시장이라고 하는 변호사 시장, 뭐 회계사 시장 이런 데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얼마나 생산성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아직은 그 퀘스천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AI가 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아직도 투자 가속 구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다는 것이고 이제 이 AI 산업은 태동 구간에서 이제 확산과 발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누가 그 지배력을 갖고 더 많은 생산성을 창출하고 이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의 그 길이나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아쉽지만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지구상의 모든 투자와 관심이 다 AI로 쏠려 있습니다. 이게 1등과 2등을 제외하면 본선에 가서 1등과 2등을 못하면 결국은 다 이제 조금 어려운 고비를 맞을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지수적으로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주가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염두에는 이제 둬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그래서 실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GI나 실제 모델을 베이직한 코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미 정해졌고 네. 왜냐하면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500억 불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 투자 하나가 1조 달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뭐 나머지 미국이랑 중국 말고 다른 나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러면은 결국 망하면은 그 빅테크가 망하는 건가요? 결국 AI가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빅테크가 망하는 건가요? 나머지가 더 여파가 더 큰 건가요? 저는 나머지의 여파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지만 오픈 AI가 이제 핵심으로 한동안은 엔비디아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단계가 이미 이제 태동 단계에서 발전 단계로 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픈 AI가 중심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는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또 오픈 AI는 AMD하고도 협력을 맺어서 뭐를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필연코 성공으로 귀결이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아픔을 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픈 AI와 경쟁하는 나머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그 유념해서 좀 쳐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더더욱이 이 시간 이후로는 그 기업들의 발전 속도라 하면 소위 매출이나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AI 경쟁자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정도 쳐주면 되나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이제 근데 지금 나머지는 다 같이 뭉쳤고 오픈AI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나름 독자 생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싸워볼게 이러고 있는 거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느 쪽에 붙었는지 좀 잘 모르겠고 네. 아마존은 나는 가게가 있으니까 너네들이랑은 좀 달라. 네. 실물 경제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스스로 뭐 챗봇도 만들고 LLM도 따로 만들고 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싸워서 누가 죽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솔직히 MS나 구글이나 아마존은 돈 벌어서 쓰잖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픈AI는 남의 돈 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는 건데 버블이 터지면 결국 오픈AI가 터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만한 제일 견인할 만큼 투자 자금을 모은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어려워지기까지 놔두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폰이 스마트폰입니다. 그 전에 피처폰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1등은 뭐 단연 노키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적응을 스마트폰에서 적응을 못하면서 결국은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역에서도 AI 영역에서도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뭐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성공이 될 것이고 저 맞벌이를 할 것이고 나머지들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픈 AI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이면 나머지 경쟁자들이 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로 보면 제일 확률이 높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네. 어떤가요? 하느니 안 그래도 또 AI 혁명 덕에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 뭐 반도체 수출을 이끈 게 AI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AI발 슈퍼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탄 건지 네. 아니면 뭔가 착시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AI발 효과에 제대로 올라탔죠. 이게 한마디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GPU가 없는 AI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GPU가 없는 HBM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논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안 나타난다면 HBM이 없는 GPU가 구동이 될까?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소위 이 서버에 있어서 AI 서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구형 서버들도 개체 수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메모리의 어떤 전성시대, 메모리가 다시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분도 일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일이지만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최근 수년 동안 메모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 3사가 투자를 극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를 대부분이 HBM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들은 상당히 생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형 AI 서버, 일반형 서버들도 개체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더욱이나 이제 AI가 확산 단계에 들어서면 디바이스가 더 이제 발전할 텐데 디바이스가 발전하게 되면 이런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누구도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다시 메모리 전성 시대가 오지 않았나 또는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이 이런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평범한 상식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진 거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라고 하는 숙제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우리가 메모리에 있어서 강자라고 하는 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AI가 무형자산 투자 또는 무형자산 성장의 대표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I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메모리가 우리가 지금 기존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오래갈 수요의 시장이 더 커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메모리 다음으로 나왔던 게 결국 전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결국 만들어봤자 전력이 없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가 다 사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버블론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다. 지구가 뭐 다 쓰는 만큼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도 가야 되고 막 SMR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막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대표님은? 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전기의 부족이 어떤 한계를 또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해서 뭐 그 메모리 산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디스카운트를 할 이유는 저는 없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데니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가보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자금적 여력이 많은 데가 먼저 확보하겠죠. 그런 문제가 도래할 거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고라도 기꺼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줄어들지 모르나 현재의 이 수급 불균형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 나와서 그래서 좀 궁금해졌는데 사실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들 힘들다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뭐 얘기해 주셨다시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목표가 올리는 상황인데 뭐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는 70만 원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가능할지 뭐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원시적인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 전망은 결국은 해당 기업의 예상 실적의 궤적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수급 이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수급은 지금 걱정하셨던 속도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높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실적은 인트리식 밸류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애널리스트들이 메모리는 길어봐야 내년 2분기면 피크아웃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자료는 다 27년까지 걱정 없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년 천덕꾸러기였던 낸드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아까 AI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확장과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디바이스도 늘어나고 뭐도 늘어나고 하면 이거는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현재 주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은 메모리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할 만큼까지도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강한 메모리 회사는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분기까지 제일 메모리로 제일 큰 실적을 낸 회사가 어딜까요? 하이닉스 아닌가요? 네,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뭐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즉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세계의 넘버 원인가가 결정될 때까지 갈 것 같다. 예를 들면 HBM4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또 뭐 레거시 메모리도 모자라기 시작하고 이러면 또 다른 영역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거꾸로 그게 잘 안 되고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HBM에서 독주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HBM 하나 팔면 지금 50% 이상이 남습니다. 예, 이익의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누렸던 이익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3개월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세 번째 넘버 3인 마이크론이 1년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HBM 갖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저도 그렇고 생각이 혼선이 오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주가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 순간이 아마 그게 무슨 삼성전자 14만 원을 잃는지 13만 원을 잃는지 15만 원을 잃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 그리고 빠른 속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외국인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 때문에 묶여있던 물량이 다 네. 풀렸잖아요. 네, 네. 거기다 외국인이 받아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외국인이 열심히 샀으니까. 네, 네. 그러면 원래도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주총을 하거나 이사를 했을 때 지금 미국에다 지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미국에다 짓다 보면 미국에서 수익이 더 나고 한국에서 짓는 게 좀 약해지면 예를 들면 진짜로 뭐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거나 리스팅을 미국에다 따로 하라거나 뭐 분사해가지고 미국에서 펀딩 해라거나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지지 않나요? 그러면 삼성전자에겐 그리고 더 호재 아닌가요? 그럼 진짜 100만 원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상상도 할 수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거를 전제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선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라고 보고 현재의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환경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캐파시티 이거를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샀지 그 전에 상당폭 많이 줄였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제일 높았던 수준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아직은 하이닉스보다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궤적을 보일지라고 하는 것은 잘 봐야 되는데 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지금 많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딱 잘라서 스탁으로 누가 1등이야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가 1등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후년도 가서도 그럴까 안 그럴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봅시다라고 하는 숙제를 지금 제가 던져본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반도체 회사의 주가, 마지막 주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달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곳이고 네. 삼성전자는 실제로 폼팩터 그러니까 이제 안경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메타나 구글 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실제로 삼성은 그래도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않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있어서 뭐 불편하기도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은 훨씬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이고 뭔가 롱텀리 보면은 그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보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처럼 네. 반도체 부분도 디스플레이 부분도 가전 부분도 적정한 자기 밥값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투자를 하는 시기지 그게 이익으로 환원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HBM이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가 지체됐던 것, 연구가 지체됐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왜 그랬어?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판단을 한 데는. 그러나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잘 극복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공매도 잔고가 네. 너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다 봅니다. 왠가 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 기대 수익, 운용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롱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롱숏 펀드도 있고, 뭐, 기대 수익이 나는 10%면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인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왜 공매도가 느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연히 이건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뭐 상환도 될 것이고 쇼커버 되면서 확 쏠 수도 있는 그래서 거고 뭐. 왜 최근에 예를 들면 화학주라든지 2차 전지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상승 추세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던 공매도를 했던 것들이 이제 이거 뭐 바닥친 거 아니야?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환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뭘 다르게 해석할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 시장이 올라올 때의 동력이었던 실마리였던 요소들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들리는 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네. 디베이스먼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뭐든지 사야 된다. 그래서 네. 에브리띵 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이제 급락을 하면 네.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그 빠질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될 때 맨날 돈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빠졌을 때. 네, 네. 그럼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래도 아무거나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워렌 버핏이 지수. 운영하는 버핏 지수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200%가 넘었습니다. 버핏 펀드는 우리가 보도에서 보면 현금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없고, 두 번째 지금 걱정하셨던 것처럼 현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업사이드가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이 될 것 같으면 사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어도 결국은 어떤 뉴스 또는 어떤 모멘트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늦게 참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기대 수익을 높게 잡아요. 근데 거꾸로 현명한 방법은 기대 수익을 낮게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1,430원 후반대에서 지금 있는데 어제는 또 1,440원 선 넘기도 했었잖아요. 네. 환율을 뭐 저희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 건지. 글쎄요, 우선 저는 이제 환율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본 자료들 보면 1,430원 정도가 1차 변곡점입니다라는 자료가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그게 넘어서면 1,450원, 60원 이 정도를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00원이 넘는 이런 환율이 우리에게 불리한 특별한 이슈에 의한 것, 또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온 원화의 저평가, 이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분기, 3분기의 기업이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율에서 온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네거티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경제에 이상 신호가 생겨서 온 게 아니라면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환율을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지표를 좀 보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상 범위의 환율, 지나치게 고평가 또는 저평가가 됐을 때 보는 게 우리가 외환시장의 동향을 보겠죠. 두 번째, 국가 CDS 프리미엄을 보겠죠. 세 번째가 이 그림을 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주식보다 더 민감합니다. 저들이 저거를 우리 지금 1,400원이 넘는 환율이 뭐 이상이 생겨서 왔다고 보면 저거를 더 이상 사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그런 기미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들도 우리처럼 이거는 일시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형성된 거구나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환율을 이해해야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꼭 낮아서 좋은 거고 높아서 나쁜 거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평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트럼프가 보면 되게 싫잖아요. 왜냐하면 예. 관세로 열심히 벌었는데 네. 저렇게 환율 저평가면 너네 혼나? 이러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환율 조작해서 저렇게 약세 만들면 너네들 다 혼내줄 거야. 네. 이랬는데 뭐 관세 매긴 것만큼 다 엔화나 원화나 다 올라가 버렸어. 약세가 돼버려가지고 네, 네. 관세를 매기던지 말던지 뭐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는데 이거 결국은 근데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정상화가 되겠죠. 정상화라는 원화가 게 좋으면 강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선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1,430원이 1차 선일 것 같습니다 했던 그런 유의 자료들에서는 보통 1,350원, 1,350원. 이쪽 정도를 현재 우리의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 그 적정. 정도면 적정선 아니겠는가라고 환율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이달 들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B증권은 업황 회복 기대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ESS 수요 증가를 최근 반등의 모멘텀으로 지목하면서 2027년까지 실적 증가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ESS에 대해 삼성증권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의 3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ESS 배터리 수요가 2030년에 76기가와트시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오늘 2차 전지주가 강세였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9.94% 오르면서 49만 2천 원에 마감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8.27% 오르면서 13만 4,800원, 삼성 SDI가 오늘 13%대 급등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8%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는 인텔과 마이크론,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4% 급등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진스너 인텔 CFO는 현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이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어들었는데 먼저 SK하이닉스가 오늘 6.58% 오르면서 51만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2.38% 오르면서 98,800원, 테크윙이 오늘 7%대 강세 보였고 FST와 코세스가 각각 14%, 13%대 강세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차세대 디바이스로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글이 실패를 맛봤던 이 스마트 글래스가 생성형 AI와 결합하면서 활용성이 대폭 향상된 게 배경인데요. 현재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는 메타와 애플 그리고 삼성까지 진입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는 최근에 스마트 글래스 레이벤 메타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AI 기능을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과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요. 함께 제공된 뉴럴 밴드를 손목에 착용하면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에 진행하던 XR 헤드셋 비전 프로 개발을 중단하고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집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 글래스를 2027년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가 없는 모델과 탑재형 모델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 XR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삼성의 제조 기술에 구글의 운영체제 그리고 퀄컴의 칩셋이 결합된 협업 제품인데요. 여기에 구글의 제미나이 AI가 탑재돼서 사용자의 시선과 손동작 그리고 음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대화형으로 반응합니다. 또 삼성전자는 차세대 XR 스마트 글래스 개발도 공식화했는데 젠틀몬스터와 와비파커와 협업해서 패션과 실용성을 결합한 생활형 AI 안경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진입했는데요. 아마존은 앞선 기업들과 달리 배송 기사들이 착용하는 스마트 글래스 아멜리아를 공개했습니다. 이 안경은 배송 기사들에게 길 안내와 바코드 스캔 그리고 사진 촬영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데요. 시범 운영 결과 기사 한 명당 근무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물류 혁신에 특화된 스마트 글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33년까지 60만 명 이상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실제로 로봇 도입으로 인력의 절반을 감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완전 자동화형 창고를 2027년까지 4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마존은 AI와 로봇을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로봇팔 블루제이는 물품을 꺼내고 분류하는 역할로 물류 자동화를 돕고요. 또 엘루나는 AI 비서 역할을 하면서 관리자에게 최적의 인력 배치를 돕도록 설계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아마존의 자동화 전략이 2027년까지 연간 2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1,240억 달러에 도달할 걸로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을 중심으로 아마존의 기술적인 움직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트럼프와 시진핑의 재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젠슨 왕, 샘 올트먼, 손정희 등 AI 리더들까지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번 회의에 AI뿐 아니라 결국 SMR, MMR, 소형 모듈 원전까지 더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하네요. 네, AI 거물들이 왜 갑자기 원자력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김근구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닝에서 나왔던 얘기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AI 거물들이 AI뿐만이 아니라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예, 우리가 AI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 내부 사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분들이 원자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또는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AI 센터나 AI나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고정밀 컴퓨터 칩을 돌리기 때문에 아주 고품질, 다시 말씀드리면 주파수가 안정적이고 일정하고 또 전압도 일정한 고품질의 전력을 대용량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AI 기업들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어디서 이 AI나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받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신성장, 신기술과 또 지속 성장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그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의존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미지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탄소가 나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도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간헐성이죠. 24시간 원하는 전기량을 풍부하게 일정하게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도 대용량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용량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도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 고품질의 대용량 전력을 탄소도 발출하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무엇이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중에서도 기존 원전보다는 더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SMR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에 테라파워, 웨스팅하우스, 뭐 체코전력 이런 글로벌한 원전 기업들이 전부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서 테라파워는 2대 주주가 SK그룹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 테라파워는 미국에서 그 소위 그 4세대 원전이라는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원자로를 지금까지 상용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 액체 금속 냉각로 이거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원자로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트륨이라는 것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나트륨이라는 것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죠.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고 그 소금에 들어있는 금속이 나트륨인데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90도, 98도, 100도 조금 안 돼서 액체로 변합니다. 금속에서 상온에서는 금속이었다가 그런데 이게 880도까지는 끓지가 않고 그래서 이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 가압 경수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활용하고 있는 원자로를 가압 경수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냉각제로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물은 아시다시피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100도가 되면 끓어오릅니다. 근데 원자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을 100도 이상에서도 끓지 않게끔 해주려면 유일한 방법이 가압을 해주는 겁니다. 압력을 높여주면 물이 100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들은 대개 300도가 넘어도 물이 끓지 않도록 150기압 이상으로 가압을 해줍니다. 그러면 150기압으로 원자로 시스템이 가압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압에서 운전되는 시스템이고 그럼 고압에서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재들이 엄청나게 튼튼하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대기압에서 그냥 놔도 되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뭐 원자로 배셀 압력 용기를 30cm 두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해결료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운전이 쉽다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4세대 이 나트륨 액체 금속 냉각 요런 원자로형은 예전서부터 연구 개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덜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가 영화에서 아이언맨 보듯이 여기 가슴에다 끼는 원자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핵융합이다, 핵분열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그냥 아이디어상에서 보면은 조그매지려면 결국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썼을 때 나트륨으로 갔을 때는 열 전달 능력이 금속이니까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출력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형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에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뭐 많은 창업자들이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 2022년도에 그 이 테라파워사가 크게 그 투자 자금을 모았고 그 중에 이제 빌 게이츠라고 잘 알려진 빌 게이츠도 여기에 창업주로부터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 SK도 2대 주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SK가 언제부터 그렇게 원전 또 SMR에 관심을 가졌던 건지 좀 그 시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저도 예전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학교로 오기 전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스마트라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을 때 그때 2009년도에 저희들이 SK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이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고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미팅도 하면서 원자력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SK 그룹 차원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오래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SK 쪽이 어떻게 보면은 보다 큰 것은 화석연료 오일에 더보다 강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향후 이 탈탄소화가 진행되면 오일에서 뽑는 에너지보다는 원자로에서 뽑는 에너지를 더 관심을 두면서
미래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석유라는 연료를 가지고 결국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예, 페트로달러 되면서 근데 지금 넘어가는 걸로 봐서는 데이터 또는 전기를 가지고 다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탈탄소 되면서 더 그렇게 되고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석유 가지고는 만들어도 지금 쓸 전기를 못 만든다가 주력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의견이. 예, 그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탈탄소라는 또 다른 기후 환경적인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오일을 태우거나 가스를 태운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탈탄소라는 또 다른 지상 목표를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자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많은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 데이터 센터나 여기서 소요되는 그 전기량이 2024년도 그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0테라와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2030년 한 5년 더 지나면은 그것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체 에너지량의 1.5배를 아마 AI나 데이터 센터가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기를 공급하던 가스나 석유를 못 쓰게 된다면 원자력 쪽으로 더 의존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SK그룹도 미래 에너지원을 원자력을 보고 있지 않나. 에너지 기업이라고 광고하잖아요. 원래 SK에너지 할 때 예. 이노베이션 이건 모든 그룹들이 에너지 그룹이라고 하지 뭐 화학, 뭐 석유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 에너지 전기도 에너지니까 그렇게 보는 거가 맞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또 앞서 있는 것 같아요. SMR 상업용 육상 SMR 가장 먼저 지금 시운전에 들어간 게 또 중국인데. 예, 중국이 이제 그 가압경수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널리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주력 원전 수출 기업 또 우리나라에서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을 그 노형을 가압경수로 노형인데 이 가압경수로 노형으로 지금 중국이 그 링룽완이라고 해서 하이난 섬에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로는 ACP100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됐고 125메가 그러니까 약 한 12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 그렇게 소형 원자로입니다. 이것을 기술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건설에 착수돼 가지고 현재 작년도까지 다 건설을 하고 사이트했고 이제 시운전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서부터는 사업 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그 SMR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죠. 중국이 그 경제 성장이 아주 가팔라지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기 오염이 확산되고 다음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필요성이 확실히 생겼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원자를 늦게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자립할 때까지 중국은 원전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들어서부터 외국으로부터 원전을 도입을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국이 원전을 활발하게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요즘엔 원전을 1년에 10개씩 추가 건설을 할 정도로 원전 건설에 아주 활발하게 정부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SMR 분야도 중국이 원전 건설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에서 보면 동쪽 해안이 되겠죠. 그 해변에는 대형 원전을 많이 건설합니다. 그 대형 원전을 건설하지만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은 이쪽 서쪽 지방, 내륙 지방에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만큼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그쪽 지방에 이제 소형 원전을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 200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2008년 9년도에 중국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 중국 내륙 지방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서 원자력 연구원을 한번 방문해서 협력을 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한 것은 원자로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를 너희들 할 때 공동으로 우리 활용해서 건설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개발을. 개발을 정책을 했고 그거를 밀어붙여서 2019년도 이때쯤까지는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 그 기술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건설로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원자력을 급속하게 발전시켜서 자국화한 기술을 자립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정책에 따른 계획 경제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스마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은 했지만 상용으로 못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 패권 경쟁하는데 장애물이나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래 원전 막 못 짓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럼 또 어떤 장벽이나 이런 건 없나요? 시급하게 뭘 바꿔야 될 점 뭐 이런 것들? 현재 물론 조금 그 스마트 개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강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는 1997년서부터 이 소형 원자로라는 정의가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기술 검증을 다 완료하고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가 가장 먼저 개발된 SMR이다. 이렇게 IAEA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기술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국내 건설을 우리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데에서는 소형보다는 대형을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기술 개발된 것이 국내에 건설되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누구 통해서 건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건설 추진을 이제 그 한전한수원이나 이런 데서보다는 그 스마트 개발에 투자했던 민간 회사들하고 실제 개발 주체였던 원자력 연구원이 해외 파트너를 잡고 손을 잡고 거기서 해외에 딱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자.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원자력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협력을 타진한 결과 2014년도에 합의가 나온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 2015년도에 정부 간에 MOU를 체결하고 양해가서를 체결해서 스마트를 첫 두 기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한다. 그렇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두 기를 사우디 로컬 현지 조건에 맞춰서 건설 설계를 추진해야 되니까 1억 달러를 스마트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추진해서 스마트 파트너십 협력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서부터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바뀝니다. 원자력이 탈원전 정책으로 바뀌면서 정부 간에 이 원전 협력이라는 것, 국가 간의 원전 협력은 100년 협력이라고 하는데 한쪽 정부에서 탈원전 쪽으로 저러니까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신뢰가 떨어진 신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우디가 스마트 건설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을 제일 처음에 했고 사우디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은 가장 먼저 SMR 시장을 우리가 석권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 마지막 이음고리를 연결하지 못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국제 금값이 5%대 급락하면서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국제 유가도 요동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심에 또 히토류가 있고요. 그렇죠. 국제 정세나 시장 상황 짚어보는 데 있어서 원자재만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없죠, 요즘은. 네, 맞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최근 주요 원자재 동향과 함께 주목할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원자재 때문에 너무 뵙고 싶었어요.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금 지금 조정 국면인 걸까요? 그쵸. 일단 약간의 쉬어가는 그림이 좀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어쨌든 과도한 급락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에 있어서 탄력을 받았었던 이유가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불신이 저는 섞였다라 보거든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신뢰단에서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재정 부양을 위해서 급격하게 초장기채를 뿌렸고 결과적으로 두 번의 또 전쟁을 갖다 겪으면서 또 한 번 초장기채들이 많이 발행이 됐을 텐데 이런 걸 감안하면은 결국 신뢰의 문제가 저는 봉착했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비단 미국의 초장기채가 요즘 입찰이 잘 안 돼서 페드가 계속 입찰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는 단기채 팔고 계속 장기채 사주고 말이 YCC 안 한다지 이미 사실상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제 좀 외환보유고내에서 어떻게 보면 금의 보유 비중이 이번에 미국채 보유 비중을 넘어서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ETF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미국 이제 금현물 ETF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과 같이 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흐름상 요 최근에 보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인데 금현물 ETF로 들어간 현금 유입이 사실상 190%로 미국의 부채가 늘어날 걸 가정할 정도로 유입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놓고 봤었을 때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결국 신뢰 위기에 좀 봉착했다라 보면서 그렇다면은 금단에서는 구조적인 상승단에서 올해 내년까지를 봤었을 때 온스당 5,000불까지를 저는 좀 열어둘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채권의 신뢰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올해 연초 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금으로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좀 약간 더디게 올라가긴 하더라도 다만 방향성은 계속 분명하다라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국내 금값이 20%가 빠졌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 글로벌하게는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가 걔까지 합쳐져가지고 다 없어진 건가요? 그래서 20%더 빠진 건가요? 고가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결국 국제 가격 대비 원화단에서의 결과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좀 크게 작용도 했었다라고 저는 한몫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같은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다 되돌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겠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KLX 금 같은 경우도 살만한 김치 프리미엄인가요? 그래도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긴 여전히 합니다. 높아요? 네, 높긴 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 저가 매수 기회는 맞는데 그래도 금보다는 저는 여전히 지난 2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지금도 은이 훨씬 낫다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해 연초 대비로 은의 성과를 보면은 은이 훨씬 더 금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계속 유동성이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 7월부터 저는 중국의 유동성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보면은 미국은 유동성 거의 푼 게 없어요. M2랑 대차대조표 다 합쳐도. 근데 이제 중국하고 ECB랑 BOJ랑 한국이 가장 많이 돈을 뿌렸는데 근데 그러면서 결국 뭐다? 유동성이 팽창할 때는 은하고 금의 상대 성과를 놓고 봤었을 때 얘들은 유동성 후행하거든요. 이 상대 성과. 그러면 은의 성과가 훨씬 더 강해지는 구간으로 저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덮으려고 하죠. 예상대로 QT 종료도 빠르게 전개되려 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재개되려 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정 부양이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초장기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또 페드밖에 믿을 게 없는데 그럼 QE 가능성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다?
결국 그럼 은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그래도 금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생각할 때 옛날에 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려서 한번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다 같이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은은 왠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 이제 금 ETF, 은 ETF 막 이런 게 나오고 레버리지 금 ETF 막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버블이 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엊그저께 5% 빠질 때가 이제 ETF 관련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밀어서 빠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드만 리서치에 보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이 밀어서 5%의 금을 뺄 수 있다. 좀 저는 물음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제 뭔가 유동성이든 아니면 리퀴디티 이런 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약간 보지는 않는 이유가 네. 우리가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TLT ETF만 하더라도 자금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계속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도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 죄다 결국 공급이 희소한 상품들로 다 쫓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저는 이게 버블이라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더불어서 왜냐하면 주식과 금이 같이 간다. 이거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 볼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럼 채권 시장에 물어보라.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심각한 상태로 결국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것이 더 집중적으로 계속 금으로 가고 중국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계속 금만 샀었거든요. 5월 달에 규제해서 겨우겨우 덜 사게 틀어 막아놨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여전히 중국은 금 사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풀었는데 경기로 부동산을 사야 경기가 도는데 그걸로 안 들어가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금으로만 계속 이탈을 하는 현상.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뢰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 보고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특히나 디알리 축제도 저는 한몫했다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의 최대 현물 수요자가 인도인데 인도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디왈리 축제인데 디왈리 축제 앞두고 먼저 선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왈리 축제 때 금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디왈리 축제 앞두고 금해랑 은의 수요가 팽창하는데 그 현물 수요가 이제는 가격도 단기간에 오른 거에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선수요도 끝났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림이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하고 저는 계속 유동성 단에서 올해 계속 보면은 미국도 뭐 버블이다 하는데 전 버블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올해 돈 푼 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ECB가 열심히 풀었기 유럽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버블 아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밤에 유가가 또 크게 움직여가지고. 예, 유가 단에서는 사실 인도가 가장 전 컸다라 봐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도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 늘 22년도부터 주장하는 게 유가가 그 당시 때 높았었을 때 전쟁 이슈 때문에 왜 그때는 낮아질 거라 주장했냐면 인도랑 중국 때문이에요. 왜냐? 결국에는 러시아 수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제재 때문에 음성 시장을 통해서 더 싸게 국제 가격 대비 중진료를 6불 싸게 해서 인도가 특히나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수출량은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제재 이전과 동일하게. 근데 이제 인도를 트럼프가 타켓을 해가지고 찍어 눌러서 인도가 우리가 그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구매를 재검토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러면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를 통한 인도가 안 산다가 가장 컸다라 보거든요. 글로벌 3대 석유 소비국의 인도가 덜 산다. 그러면은 중국만이 러시아의 큰 희망인데 2대 소비국인. 근데 중국은 여기서 협상력이 그럼 누가 올라가느냐? 중국이 올라가는데 중국이 그럼 기존에 6불 싸게 살까? 그게 아니라 더 싸게 살려고 할 텐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선 가뜩이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더 하겠다 하니까 전쟁 장기화 우려 때문에 재정균형 유가도 이미 마이너스로 가버렸는데 그럼 러시아는 더 힘들어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한마디로 트럼프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 다시 옛날처럼 정상 가격에 팔자. 그러니까 MS 마켓쉐어는 내가 유럽으로 가져가되 러시아 너는 그만 좀 중국과 인도한테 싸게 팔아라. 이걸 저는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도의 그 같은 액션들이 유가단에서 저는 튀는 요인이 더 크게 나왔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떤 리포트에서 최근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가 상승이 금 가격 상승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가 뭐세요? 예, 그게 제가 오늘 어제 나온- 써가지고 오늘 나온 자료인데 결국 이거거든요.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금은 원자재를 다들 보면은 실물 자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에 다 민감한 자산들이죠. 근데 주식이야 뭐 유동성 단에서 민감한데 원자재도 민감한데 특히 금이 유동성을 먼저 움직여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라는 기대가 형성됐었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해지성으로 채권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해지성으로 금을 계속 사재기하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말즉슨 금은 유동성과 동행한다는 관점이나 선행한다는 관점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유가는 원유는 유동성을 상당히 후행하죠. 왜냐 경기를 후행하는 자산이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실제로 제적 경기가 유동성이 팽창한 그걸 기반으로 레버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제조업 생산 활동이 발생하면서 수요도 발생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유가가 석유가 소비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유가는 뒤늦게 움직인다라 가정하면은 금이 먼저 움직였다. 금이 그래서 20개월 가량을 유가를 갖다가 선행한다는 관점. 그럼 금광기업 ETF가 대표적인 예죠. 이 ETF가 유가를 갖다가 20개월 정도를 선행을 하는데 그 말즉슨 내년은 저는 계속 유가 40불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하이가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려면 수요 파괴도 발생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내년도 갔었을 때 유가는 사우디가 아직까지는 증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0만 배럴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증산단에 이슈가 있어서 유가 상승 속도는 조금은 제한되되 회복은 유효하고 다만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과연 트럼프도 유가에 관심이 있을까? 근데 저 선행성을 차트로 해서 보신 것처럼 저는 27년도 때가 너무 무서워 보이긴 하거든요. 저렇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이 힘든 것보다 중국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은 화석 연료나 또는 에너지단의 의존도가 더 높으니까. 더 높고 특히나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사실 경쟁자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은 중동과 러시아산으로 일부 쓰고 있지만은 대다수가 중동에 여전히 의존을 높기 때문에 더 크리티컬한 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저 그림에서 차트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뒤쪽에 올라간 거가 지금 금강 기업인 거고 파랑색이 따라 올라가는데 끝까지 아직 안 따라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강기업 ETF의 주가를 갖다가 제가 좀 더 뒤로 밀어둔 겁니다. 20개월. 그렇죠. 얘 좌우를 좀 이제 레그를 두셨을 때 얼마 맞습니다. 정도 미신 거예요, 저게? 20개월입니다. 22M20이니까 예. 20개월 뒤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이 먼저 올라가고 20개월 있다가 원유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동성의 후행적인 효과로 후행적인 저는 효과 때문에. 그럼 지금 저게 꺾어져서 올라가는 게 얼마쯤 되는 건가요? 몇 달쯤 뒤쯤 되는 건가요? 이제 거의 다 왔을 것 같은데 느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일단은 지금은 저는 그래서 바닥권역이라 보고 내년도 때 유가는 현재로서 사우디가 열심히 노력만 해준다면 트럼프가 다음 달에 또 사우디 왕세자 만난다더라고요. 네. 어쨌든 선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에서 가장 정치적인 게 유가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상단이 못해도 WTI 기준 75 내지 많게는 80%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근데 내년은 그렇게 막는다 해도 이제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는 저 단순 가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숫자가 좀 높아요. 100을 넘어서도 갈 수 있는 그림으로 돼버려서 물론 이번 이벤트가 굉장히 좀 우리가 오일 쇼크 때 70년도 오일 쇼크 때랑의 되게 유사성을 많이들 두시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이 이제 탈피 막 이런 때랑 레이 달리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랑의 유사성을 좀 만약에 둔다면 좀 두렵긴 하죠. 그 유가가. 지금 대부분이 커머디티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금 유가 빼고 왜냐하면 유가는 어쨌든 트럼프가 누르고 그다음에 셰일가스로 어느 정도 막아줄 거고 그리고 올라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생겨서 망할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가면 거꾸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크라이시스의 시발점이 오히려 유가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 생겨서 옛날처럼 오일 쇼크 난다 이렇게 스토리를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늘 그 말씀 드리거든요. 작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랑 그리고 올해 3, 4월 관세 우려 때문에 스태그 우려 났을 때도 절대 스태그 아니라 말씀드려요. 왜냐면 늘 원자재 경기를 후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스태그 그리고 침체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주식이 아니라 원자재라 보거든요. 왜냐면 가장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조차도 비쌀 정도면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자재에서 찾아야 된다라 보고 그리고 유가단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셰일을 통해서 뭔가 막아준다라 말씀하신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올해 사우디가 저렇게 증산을 하는 바람에
셰일 기업들의 서베이를 보면은 다들 개발을 하나도 못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중동이 셰일 없앨 때까지 계속 치킨 게임 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저는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건데. 사우디도 알거든요. 죽지 않는 걸 알아요. 안 죽어요? 셰일들이. 그러니까 셰일을 일부는 죽더라도 중소형사들은 오일 메이저들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메이저가 근데 또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다? 셰일들이 좀 구조 조정이 돼서 내가 인수합병해서 독과점 구조로 계속 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즉 트럼프한테 선거 유세 지원했던 오일 메이저들이 원하는 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개발 투자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코스트 단에서 올라갔어요. 왜냐면 4월달 철강 관세 때문에 유정형 강봉 가격이 올라가 버렸고 더불어서 유가단에서 셰일 기업들의 평균 신규 유전 개발 비용이 배럴당 WTI 기준 65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유가는 사우디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럼 얘들 실제로 지금 신규 유전 개발 비용은 적자거든요. 올해 내내. 그래서 셰일 기업들의 내년도까지의 캐페스 예상 지수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9월부터. 그러면은 얘들은 그래서 원유 리그컨트 안 늘어나거든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오펙이라고 다를까? 오펙도 지금 증산은 하지만 오펙 플러스 20개 국가 중에서 플러스 안에서 8개 국가만 증산하는 거거든요. 얘들은 애시당초 BEP가 낮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개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리그컨트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2019년부터 탄소 중립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은 캐페 수출 더 못했었는데 석유 화학 기업들은 그러면 이것의 후행적인 효과가 7년 후에 나타나는데 못해도 그럼 내년과 내후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에요. 내년이 어쨌든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도 있고 사우디가 그걸 감안해서인지 증산 여력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 300만 배럴 더 여력이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까지 이제 다 끝나버린다면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유동성의 효과. 왜냐 원자재는 유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내년도 하반기 때는 계속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증시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경기 지표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CPI 나오니까 네. CPI 쳐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어저께 상승하면서 신고가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